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이제 침 치료에 작용 기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에 언급했었던 침 치료의 국소 작용 기전의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이런 강의를 하시냐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왜 다 대중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올렸냐, 이거는 한의학의 지식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한의학적인 치료가, 특히 이제 침 치료나 아니면 한약 치료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와 작용 기전들이 많이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임상에서나 아니면 대중문화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 그냥 신비한 것, 한약 뭔가 경험적으로만 효과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현대적인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시간에서 우리 이제 트리거 포인트 같은 개념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임상에서 생각보다 잘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잘 입증되지는 않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혈이나 그런 개념들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입증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혈에 대해서도 몇몇 조직학적인 연구나 분자생물학적인 연구가 진행이 돼서 경혈에는 특정 이 비만세포라거나 하는 몇 가지 염증 관련 인자들, 혹은 염증과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체계화돼서 연구가 되진 않았고 산발적으로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침 치료가 어떤 정말 명확한 경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경혈이라는 것이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부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거의 알려진 게 없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보다는 해부적인 변이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신경 주행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한 척수에서의 여러 분절의 지배 범위, 그리고 각 신경이 상대적으로 잘 자극되기 쉬운 부위가 경혈이라고 채택이 돼서 고정되어서 알려지고 있는데, 임상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의 변이들을 둬가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현대적인 침 치료에 응용,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앞서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침 치료 작용 기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제 통증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통증이라는 게 그냥 아픈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개입되어 있구나. 제가 아까 침 치료가 말초하고 중추에 속하는 척수하고 뇌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반대로 말을 하면은 통증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부위들이 말초가 될 수도 있고, 통증이 바로 있는 부위가 될 수도 있고, 척수가 될 수도 있고, 뇌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두가 다 관여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게 통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통증의 생리학은 바로 침 치료의 작용 기전과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기전에 맞춰서 침 치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해하는 것이 현대적인 침 치료 작용 기전의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냐? 아니, 침 치료를 그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나눠가지고 동양의학의 그러한 정수를 이렇게 해체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뭐 어떤 막 정말 엄청난 천재라서 뭐 천지, 만물, 삼라만상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거 전체를 잘 조망하기 어려우니까 하나하나씩 잘 뜯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씩 환원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지식들을 얻어가면서 나름의 통찰을 얻는 게 일반적인 의료 계열을 연구하시는 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천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의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연구를 할 때도 많게는 뭐 10명, 20명, 최근에 연구된 막 1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개입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말인즉슨 여러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검증을 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상호 간에 이렇게 검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정확한, 더 치우치지 않은, 더 사실에 가까운 지식이 얻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라는 건 개인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모든 걸 다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본다면은 학문 공동체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활동 그리고 각각의 활동을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하는 감시라고 하면 조금 무서운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연구를 이렇게 비평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성장을 하게 되고 특정인의 잘못된 생각이 배척이 되고 옳은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과학 활동이라는 건. 그러한 과정들이 먼저 서양에서 발흥이 돼서 몇백 년간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와서는 그냥 서양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서양적인 것만은 아니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서 발전해 왔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 지식 체계와 동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론을 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경혈과 경락과 제가 신경계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의 경락 체계가 오류투성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신경과학에 대한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동양에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나름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갔다고 한다면은 현대의 친구학 이론과 사실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같이 과거부터 동양에서도 과학이 크게 발전했었던 과학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자연 철학이 발생하고 발전했었던 그러한 국가들이 현대 공학, 과학기술에서 굉장히 수위에 올라와 있던 사실은 그 지식들이 그 근원이 사실은 서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동양에 이식돼서 발전해 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와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동양이나 서구나 차이가 없고 사실은 동양 서양을 나누는 것이 이상하다. 발전되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고 덜 설명력이 있고 덜 설득력 있는 이론이 있다. 차라리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내용이 좀 산으로 갔는데 자, 만성 통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한 대 맞거나 어디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 그런 급성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금방 낫죠. 그런데 만성 통증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뭔가 손상을 입었거나 뭔가 다친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데 만성 통증은 이미 그러한 부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고 신경도 잘 자라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아, 그쪽이 계속 아파요. 뭔가 계속 안 좋아요. 라고 호소를 하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통증의 기전들을 살펴보면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척수나 뇌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다쳐 있고 다쳐서 회복된 부위는 이제 완전히 문제가 없지만 거기를 관장을 했었던 척수와 뇌에는 계속 뭔가 통증과 관련한 유해 자극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뭔가 영향을 주고 있고 마치 우리 머리는 결과적으로 아, 나는 뭔가 지금도 아프구나 라고 느끼는 상태, 그것을 일종의 만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척수와 뇌에서의 무언가 많은 변화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염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꼽히고 있다. 신경 가소성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정도 얘기만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우리 신경에서 변화가 되거나 수용체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신경교세포라고 하는 이런 세포들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이 뇌에서 우리 일반적인 전신 순환계와 뇌와의 이렇게 이제 장벽으로 작용하는 뇌혈관 장벽이 무언가 기능적인 변화가 생겨서 통증을 계속 무언가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기전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능성 fMRI라고 하는 첨단 영상 장비를 활용해서 뇌 기능을 이해를 하고 우리 뇌는 침치료나 아니면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뇌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질병이나 통증에 대한 변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전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치료 작용 기전의 연구, 그 다음에 침치료 작용 기전의 규명은 뇌에서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침의 전신적인 작용 외에도 또 국소적인 작용 효과로서 우리 어떤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다시 침 자극을 하게 되면은 척수로 가서 반사를 통해서 다시 내려온다거나 이런 기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결합 조직을 통해서 우리 그냥 자극을 한 부위에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효과들도 있지 않느냐. 침을 찌르게 되면은 그 부위에 여러 가지 면역이나 염증 관련 인자들이 관여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전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전신적인 조절 기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뇌에서 이제 우리 머리 위로 통증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관련한 이렇게 신호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여러 가지 기전 체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자율신경의 조절인데, 소위 이 콜린성 항염증 작용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 염증 관련 세포들의 대식세포와 같은 그런 세포들의 작용을 감소를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 재밌는 거는 콜린성 항염증 작용을 연구하는 문헌들은 생각보다 침치료 연구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한의학, 침 이런 것들은 과학하고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히려 정말 과학적인 현상을 다루는 특히 기초 영역에서는 한의학, 양의학 이런 구분들이 없고, 과학적으로 연구가 잘 된 연구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원이 서양의학이건 한의학이건 관계없이 물론 여러 가지 연구자에 따라서 견해는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연구로서 받아들인다 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저번 강의들에서 소개를 드린 것과 같이 뇌와 장을 이어주는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미주신경을 통한 작용들도 알려져 있고, 뇌에서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통해서 위장 간의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드렸습니다. 그러한 효과들이 임상시험으로도 입증이 돼 있고, 그것도 일종의 침치료 작용 기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요즘에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침이나 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로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전들이 조절이 돼서 통증이나 아니면 장관의 운동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뭐 경혈에 따른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부 자체에 자침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위장관 운동이 감소가 된다거나, 반대로 족삼리 같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위에 침 자극을 하게 되면은 장관 운동이 촉진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도 어느 정도 좀 재현성을 가지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대체 왜 정확하게 그런 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전통적인 치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연구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몰랐던 현상들도 알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 그림을 하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결국 통증의 기전에 맞춰 가지고 침 치료의 작용 기전을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 말초에서, 그리고 척수에서, 그리고 뇌에서 여러 영역들에 대한 침 치료의 작용이 설명이 되고 있죠. 말초에서는 혈관 확장이나 염증 관련 물질의 조질이나, 혹은 또 이제 뇌에서 한번 신호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거 축을 통해 가지고 부신축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련 물질인 코티솔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통증을 억제를 하는 그런 기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그림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말초 자체에서도 어떤 염증과 관련한 염증하고 통증은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작용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염증 상태에서 생성이 되는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진통제는 얘의 생성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 더 위에서는 우리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말 그대로 이제 진통제는 소염성,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도 있지만 완전히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도 있죠. 이제 스테로이드가 바로 이 코티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죠. 이를 통해서 항염증 작용과 항염증 그리고 진통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기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에서의 이런 이제 통증 관련 물질에 대한 진통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들을 모사를 해서 작용하는 그러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천연적인 진통 물질이 분비가 돼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 신경의 흥분을 억제를 해서 NMDA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제 글루타메이트라고 해서 신경을 흥분을 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를 하거나 이들의 활성을 감소를 시키거나 하는 여러 기전들을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척수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나 글루타메이트나 아니면 가바나 하는 여러 가지 서브스텐스 B라거나 하는 통증과 어떤 관련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 염증 관련 물질의 생성을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 글루타메이트의 어떤 활성을 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 염증성의 통증, 그리고 주로 만성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개선을 하는데 주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침 치료는 급성 통증과 만성적인 통증 모두의 다양한 기전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분자적인 기전들은 바로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제 통합의학,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완 대체 의학을 연구하다가 그걸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 통합의학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보면은 통증하고 신경과학, 그 다음에 감정하고 신경과학, 통증 이런 연구들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 신경과 관련한 얘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가 결국에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물 중독이 좀 문제가 돼서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증은 어떤 이제 신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현상이고, 이것들을 연구를 하자, 이를 통해서 통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게 요 이제 NIH, 이제 미국 보건국 산하의 이제 NCCIH, 그러니까 국립 보안대책의학 통합의학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 이런 연구에는 뭐 직접적으로 지금 침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러한 연구들 중에 상당수는 침이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게 슈도사이언스가 아니라 이게 그냥 뭐 정말 뭐 차크라나 아니면 경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신경계의 주요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진통 효과를 내고 환자 기분을 좋게 하고 이런 부분들 알려져 있어요. 이제 통증이라는 게 반드시 또 그냥 정말 뭐 맞아서 어디 다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뭐 정말 이제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태들에서도 서로 영향을 받아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통증은 기분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전통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들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보자 했더니 정말로 실제 임상의학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 기초에는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작용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통증이라는 게 정말 아프다고 할 때,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포괄을 하죠. 마음이 아프다, 아니면 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것도 아프다고. 그냥 정말 맞아서 아픈 것도 아픈 거죠. 넘어져서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 그냥 뭔가 이제 몸에 어떤 특정 질환이 생겨가지고 뭐 이제 협심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슴이 아프다, 이 가슴이 아픈 것도 아픈 거에 속하죠. 이게 결국 아프다, 페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통증도 있고 기분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정말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신경과학을 통해서는 생각보다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치료 같은 치료법들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전들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개선을 시키고, 수면 장애도 개선시키고, 소화 장애도 개선시키고, 통증도 개선시키고, 그런 정말 만병통치 같은 효과를 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신경과학적인 베이스를 통해서도 다 설명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말이 길어져서 우리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침의 국소 효과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